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승현의 집담입니다. 정부에서 대규모 규제 완화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돌아갈 집이 사라져버린 이 전세 사기자 피해자들에게는 혹시 나도 이거 당하는 거 아닌가? 라는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그런 요즘입니다. 오늘 송승현의 집담에서는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그 다음에 정진욱 뉴스원 기자 모시고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시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전세 가격에 대한 동향들을 이제 심중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집값에 대한 그 연착륙이 되기 위해서는 집값 안정세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두 분께 한번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우선 정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전국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이제 하락세가 조금 둔화가 됐다 이렇게 평가보고 있고, 그리고 서울 아파트 전세값도 전주 대비 좀 어느 정도 하락세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 장기적인 가격 하락과 금리 안정 추세 등 영향으로 이 국지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정주 여권 양호한 지역이나 단지 쪽에 이주 수요와 급매물 소진으로 매물 가격 소폭 상승하면서 하락폭이 좀 축소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내림폭을 좀 많이 키우고 있는 상태고, 특히 또 경기도에서 성남 수정 같은 경우는 위례 신도시 위주로 상승을 했고, 이 상승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는 급매물 소진으로 미사 강병도시 위주로, 그리고 강명시는 강명 뉴타운 위주 영향으로 상승하면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이 전반적으로 매물 적체 및 전세 수요 위축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 고양, 일산, 서구, 가좌, 덕이, 탄현, 대단지 위주로 양주시는 회천 신도시 신규 입주 영향으로 하락하며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됐습니다. 네, 소장님 지금 이 집값하고 전세값하고 상관성이 큽니까? 네, 그 전세 그 시장은요. 네. 우선 그 전세 융자금을 많이 해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네. 그 가만히 보시면은 전세금을 융자를 해주는 순간부터 결국은 전세 시장이 전세값이 올라가고 네. 또 전세값이 올라가면 아파트값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아파트값이 내려왔는데 네. 다시 이런 현상이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빌라 시장이 좀 깡통 전세로 인해 가지고 추락하다 보니까 빌라 전세 시장이 없어지면서 다시 아파트 전세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 사실은 과거에 전세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집값이 올라간 것처럼 전세값이 올라가면 반드시 아파트도 또 상승하는 게 현실이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아파트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번 시장은 없던 전세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그 빌라 시장이 망하고 네. 다시 전세 시장이 살아나면서 아파트 시장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전세 시장이 지금은 아주 소액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장기적인 안내를 보면은 전세가 계속 그 차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요. 또 지금 빌라 시장이 사라지면서 아파트는 점점 인기가 상승해서 결국은 아파트 전세값이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이런 문제가 계속 지금부터 서서히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아파트나 뭐 집값, 주택가, 다세대 주택 결국은 이런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하고 상관성이 꽤 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 안에서도 이 전세 가격 말고도 월세 거래하고 역전세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계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네.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어떤 뭐랄까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쨌든 이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가 전국을 좀 덮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해야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평균적으로 전세가 그러니까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낮은 아파트에 비해 역전세로 인해서 전세 사기, 깡통 전세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연립 다세대의 경우는 월세로의 전환이 더 빨라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등기정보광장 확정일자 전월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세 신고 건수는 약 30만 4천여 건으로 월세 건수는 37만 2천여 건으로 증가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전세는 11.8%가 감소됐고 월세는 16.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올해 1분기 전세 9만 1천여 건, 월세 12만 5천여 건이 신고됐고요. 이는 지난해 1분기 대비 전세는 12.7% 감소했고 월세는 11.8% 늘어났습니다. 이 경기도와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1분기 전세 9만 5천 건, 월세 약 9만 8천 건이 신고가 되는데 이는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가 감소했고 월세는 15.3%가 증가한 겁니다. 어쨌든 이 월세가 점점 심화된 이유는 이 고금리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또 이 지난 2월 기준금리,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보면 2.25였지만 올해 2월부터는 3.5배, 약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 실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기준이 되는 코픽스,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 지수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를 의미하는데요. 이 은행이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이 됩니다. 올해 4월 신규 취급액 기준은 코픽스는 약 3.56%로 전년 동기 1.72%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지금 뭐 임대 시장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뭐 월세라든지 시장 동향이 이런데, 근데 참 이게 임대 시장에 혼란스러운 게 이런 혼란 때문에 서로 뭐 다툼들도 많이 발생들 하고 깡통 전세 또는 전세 사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 온라인에서 나쁜 임대인 신상들의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건지, 그리고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들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지역들이 좀 위험하다 보세요? 기존에 많이 알려진 그 강서구 하곡동 같은 경우가 지금 심각한 문제고요. 뉴스가 가장 먼저 나왔죠. 네. 그리고 인천의 미추홀구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그 서울 시내보다는 현재 경기도 일대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라든가 남양주시, 또 의정부, 광명, 시흥, 성남, 안양, 부천. 결국은 그 부천과 인천이 연결되는 역세권 주변에 빌라를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때는 그 빌라촌이라고 불리는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사실 터지진 않았지만 그 3분의 1 정도가 빌라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빌라라고 시장 자체가 지금 현격적으로 이 부동산은 심리전이거든요. 사실은 전세를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 버리면은 기존에 있는 전세에도 빠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전세를 살고 있는 분도 불안해서 주인한테 전세를 빼달라고 하게 되면 결국 주인은 돈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 사기라든가 깡통 전세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이 불안에 떨면서 건축주를, 집주인을 그 졸라매는데 결국은 집주인은 줄 돈이 없으면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나고 결국은 본의 아니게 자기가 사기꾼으로 몰리게 되고 네.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이게 사기냐 아니냐 계획적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건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사고라는 건 우발적이지만은 어느 정도 예견된 그런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빌라 시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신상 공개를 빨리 할수록 피해자가 덜 생깁니다. 네. 그럼 피해자들은 주인이 어떤 분이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그 부동산 값이 폭락하면서 특히 빌라나 전세, 오피스텔, 그다음에 그 상가를 불법으로 개조해서 만든 집 같은 보이지 않게 속은 그 임대 전세가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대거 제가 2,500만 가구 중에서 약 10%, 250만 가구 정도가 지금 빌라 시장인데요. 네.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2,500만 가구 중에서 10%는 전세에 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출구가 없다는 것이 뭐 과거 옛날에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랬는데 정말 빌라 시장만큼은 추락을 하는데 날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여당과 야당이 싸움을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네. 현재 그 몇 가지 그 보완책이 나왔지만은 현실성은 없고요. 그래서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결국은 전세 시장이
그 몰거울 그 파급 효과가 우리나라 건설 시장의 한 20%를 먹여 살리는 건데 네. 대책에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심각하네요. 지금 뭐 부천 역세권 주변 얘기하고 의정부, 남양주, 성남 뭐 다 우려가 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전세가 고점이 2021년 가을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올해 가을이면은 그 계약 만기가 도래를 하잖아요. 네. 그럼 전세 피해가 이게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 전국적 확산하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전세 보증을 받는데 애를 먹는 세입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전세가 절정에 달했던 2년 전 한 계약 만기가 다가오지만 전세 수요는 줄고 있고, 그리고 전세 가격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2020년 6월이죠.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돼서 문제가 좀 더 커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전세값이 절정했던 그해 7월 부근 집주인들이 전세 끼고 집을 샀다면 2년이 지난 올해 하반기 재계약 시즌에 보증금 미반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두 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8월까지 수도권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 즉 집값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은 80%가 넘었습니다. 이 전세가율이 80%는 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이른바 깡통 전세에 기준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 터진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 같은 경우는 물론 또 서울 금천구, 평택, 파주 등 이미 이 비율이 80%에 넘는 곳이 곳곳에 산지합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이 법적 조치도 늘어날 전망이고요. 그래서 이 정부는 1월 1일부터 이제 전세값 매매가의 90% 이하인 주택에만 허그, 그리고 전세보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좀 높였습니다. 네. 앞서서 뭐 부천, 의정부, 남양주 뭐 이런 쪽 얘기했는데 이쪽에서는 또 평택, 파주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뭐 전국이 다 노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노출된 상황에서 가을 얘기하면은 진짜 위험한 거겠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집주인을 세입자가 괴롭히는 꼴이 됐는데요. 네. 일단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기한이 만기되기 전에 네. 그 오히려 그 세입자를 잘 설득해서 네. 자기는 도망가지 않겠다. 아니면 자기가 혹시 그 숨겨놓은 재산, 그런 재산을 보여주면서 뭐 고향의 선산이라도 보여주면서 전세금을 떼어먹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고 사세요. 이런 그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어차피 지금 나라가 그 떠들썩하게 지금 전세 시장이 그 오픈돼 있기 때문에 네. 주인이 뭐 숨겨놓는다고 해서 도망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사전에 그 세입자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자꾸 피하시다 보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범업자로 몰리게 되고 결국 소송 걸지 않을 것도 쓸데없는 변호사비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올 가을 그 전세 시장은 주인이 세입자를 설득할 수 있는 뭐 맥주라도 한잔 하면서 난 정말 이렇게 집주인으로서 책임이 크다. 그리고 내가 뭐 망하려고 망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 LH 같은 그 정부 기업체에서 혹시나 자금이 남았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융자를 더 추가를 해주는, 오히려 세입자를 위해서 전세 자금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집주인한테 기본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융자를 해준다면은 주인이 좀 숨통을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인들도 거의 융자 받을 때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라고 해서 결국은 뭐 그 어디 친구나 친인척한테 돈을 빌릴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보다도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뜩이나 민심이 안 좋은 데다가 세입자들이 집주인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집주인도 세입자를 보길 두려워해서 그 대문이 한 개인 경우는 그 상당히 그 인사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인이 따로 세입자가 따로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고 그 정부에서 이 방향을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집주인을 담보로 정확한 거는 뭐 80%는 아니지만 한 60%까지는 거의 집주인을 상대로 융자를 해주면 세입자가 나갔을 경우 뭐 전세금을 돌려준다든가 뭔가 새로운 그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세입자들의 그 불만인 그 전세 깡통 전세를 보호해 주다 보니까 정책이 미흡했는데 집주인은 그래도 부동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땅값이 살아 있고요. 또 결국은 집주인이 거기서 살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고 집주인이 살고 있지 않는 분도
당장 돈을 떼어먹고 도망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을 상대로 정책적으로 융자를 좀 내줬으면 어떨까 이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안 말씀하신 거 결국 이 전세제도라는 게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다 보니까 어떻게 뭐 집주인하고 임차인들하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조금씩 하면서 타협점을 찾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너무 이거 임차인들한테 편중된 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집주인한테 조금 뭐 대출이라든지 뭐 융자를 좀 해주는 그런 방안들도 대안으로 제시가 될 수 있겠다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세 사기가 자꾸 이렇게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커지는 걸까요? 뭐 근본적인 원인이 있나요? 아니면 이 원인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해결책은 있을까요? 과거 정부에서 뭐 한 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사실은 그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전세융자를 과도하게 많이 해준 것이 실수였습니다. 네. 그 당시 전세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갭 투자가 생긴 거거든요. 네. 갭 투자라는 건 돈 얼마 안 들이고 남의 집을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네. 물론 집값이 폭락하지 않았으면 이게 들통나지 않았죠. 그러나 집값이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들통나면서 지금 그 돈을 벌려고 했던 그 약간은 좀 질적으로 보면 안 좋은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투자자가 있고 부동산에서는 오로지 돈만 벌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악질적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결국은 그 갭 투자에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들여서 집을 사나. 거기다 또 공인중개사도 그 한몫했고요. 또 결국 중간에서 그 건축업자들도 들어가서 결국은 2억짜리 집을 분양은 안 되지만 전세로 2억 2천에 나갈 수 있었거든요. 이것은 전세융자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세융자 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자동으로 집 사지 않고 전세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집을 살려면 그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여러 가지 세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집 한 채 사면서 세금을 내느니 전세로 잠깐 살다가 갈라 그랬는데 지금 발목이 묶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까 그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진 빚을 나라에서 물어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차라리 저는 이참에 임대주택 그 보호법도 사실은 중요한 게 그 없애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집주인을 보호해 주다 보니까 아니면 세입자를 보호해 주다 보니까 세입자가 집을 살 생각 안 하고 전세로 들어갔다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나라에서 보호해 주고 또 나라에서 돈이 없는 분은 융자를까지 해주니까 이 전세 융자하고 임대차 보호법 두 가지가 그냥 사기꾼을 만드는 그 원산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대책회의를 하실 때요. 전세융자는 앞으로 더 이상 해주지 마라.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려면 그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나라에서 그 전세 보증금을 책임진다면 모르는데 책임지지 못하면서 법만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피해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을 활용하고 전세 세입자 그 전세 융자 해주면서 또 그 전세 융자금을 활용하고 결국은 이 갭 투자라는 것이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조금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들은 적은 돈으로 집을 살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뭐 누구를 원망해도 소용이 없겠지만은 점점 이 시장이 좀 사그러들려면 이 뉴스가 정지되려면 제가 말씀드린 그 전세융자와 임대차 주택법을 과감하게 바꿔서 그 두 가지 법이 없어지면은 전세 시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월세 시장과 매매 시장만 남게 되면 아파트값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네. 월세는 앞으로 이제 현 그 살림에서 정착되겠습니다. 네. 과감한 그런 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데 뭐 제도라는 게 참 한 번에 이렇게 바꾸는 게 참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작용들도 속출도 하고. 근데 그렇죠. 저도 뭐 이게 전세자금 대출 자꾸 해주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커졌다라고 의견을 좀 동의하는 입장인데 뭐 바라보는 시간마다 또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거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그 거래 시장 같은 거를 보면은 특히나 뭐 분양 시장 1.3 대책 보면은 분양권 전매 제한 이런 것들 완화를 했잖아요. 특히나 4월부터 완화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분양권 거래 굉장히 뭐 뜨겁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특정 지역들 뭐 서울권이나 이런 지역들 빼고는 뭐 분양권 거래가 거의 잠잠하단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어쨌든 첫 번째는 이 분양권 거래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여전했고, 그리고 전매제한 완화의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논의가 좀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분양권도 매매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제약이 많죠.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는 게 대표적인 건데, 또 현행법상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의 경우 2에서 5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매하더라도 실거래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2월에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죠. 또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에 법안 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심사 예정이었지만 보류됐습니다. 이유는 이 전세 사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데 떠올라서 이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이 공인중개사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집은 팔았는데 그 집에 원래 분양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는 말이 되는 상황이냐. 그러면서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는 한 거래 활성화는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분양권 거래가 늘지 않은 또 다른 원인은 또 하나 세금입니다. 이 세법상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하고 분양권을 팔 경우 시세 차익의 70%를, 그 외의 경우엔 차익의 60%를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합니다. 집값이 1억이 올랐다고 해도 양도세나 지방소득세와 같은 세금, 그리고 이사비 등의 경비를 제외하면 매도인이 얻는 수익이 크지 않아 웃돈이 붙었어도 거래 자체를 고민하는 집주인들이 많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부는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단기 양도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5%, 그리고 1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야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전매 제한이 풀리는 단지들이 분양가가 늘어나겠지만 실거주 의무와 분양가 단기 양도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 활성화는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실거주 의무 폐지되냐 마냐 지금 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아직도 뭐 논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실거주 의무 이거 모르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보면. 근데 이거 이런 상황에서 매도하면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원래 그 실거주가 뭐 10년 정도 하는 걸 3년 정도로 줄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부동산을 이제 거래하다 보면요, 부동산 거래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그 실거주를 10년씩 그렇게 하실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거의 뭐 그 형법으로 보면은 뭐 위반했을 때는 뭐 1년 이하의 징역이라 그러고, 네. 또 벌금이 많이 나와야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억대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벌금은 물 각오를 하고 그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 현행법에 적용되더라도 지금은 그 몰래 전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매 시장이 없으면은 부동산에 투자할 마음도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뭐 당첨 확률이 높은 좋은 자리나,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도 지금 당첨을 바라는 분들이 실거주 하려고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어떻게 하든지 그 프리미엄을 붙여서 결국은 몰래 팔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것보다 결국은 그 벌금으로 걷어들이는 정부 그런 돈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 형법으로 1년이라고 징역을 살린다 하더라도 가서 살고 나온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에서 좀 더 강력한 법을 그 좀 적용시켜 가지고 이 실행법을 어겼을 때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가지고 바로 징역을 살게 하는 그런 엄격한 법이 생기기 전에는 부동산법에서 아주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지금 부동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거의 그 잘 나가는 선수들은 자기 이름을 직접 투자하지 않고 항상 바지 사장을 준다거나 아니면 자기네 장모님, 어머님,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어른들을 상대로 굉장히 나쁜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분들은 할머니가 집을 100채 가지고 있대. 도대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는 현행법이 그 딱 발각됐을 때는 바로 구속시키는 그런 그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은 60년대 법인데 2023년도에 그 현행법에 맞추다 보니까 안 맞습니다. 판검사나 이 변호사들도 헷갈려가지고 부동산을 뿌리 뽑자가 말은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업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들, 또 부동산은 하겠다는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저 한번 뒷조사 해보고 싶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벌렸는지. 도대체 돈 버는 것도 모르면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불만이 많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부동산이 시작도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과거에 뭐 빌라라든가 뭐 다세대 몇 개 팔아가지고 돈 좀 벌었다고 빌라왕, 또 집 좀 몇 채 지었다고 건축왕, 이런 거 뉴스에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래도 남아있는 거는 LH라는 그 공사가 아직 그 망하지 않고 살아있어가지고 다행입니다. 그냥 이렇게 없는 사람들 집을 망했을 때는 사가지고 다시 임대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기분 좋은 거는 LH에서 없는 집을 사가지고 싼 값에 임대를 주더라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직 살만한 나라죠. 그래서 아무리 폭락해서 부동산이 망해서 우리가 뭐 갈 데가 없다 하더라도 LH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H 자문위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뭐 하실 말 있으세요? 갖고 가실 것 같은데. 네. 참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없는 집, 뭐 LH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 비평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 시각도 있다라는 게 참 아주 또 다른 시각이긴 하니까 참 재밌네요. 신선합니다. 네. 자, 그러면 부동산 동향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올해 전국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그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도 한 18.6% 정도 하락을 했어요. 네. 뭐 약 한 19% 정도 하락했는데 이게 제도가 도입이 된 게 2025년이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최대 하락폭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쨌든 이 전국적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대해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이 감세 정책의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친 게 아니냐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고, 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공시가격 지난해 평균 18.63, 그러니까 최대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가격이 이처럼 하락함에 따라서 재산세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면서 2020년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배경도 있을 거고 이게 영향들이 뭐 어떻게 될까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현재 그 시장에서는 집값이요 평균적으로 30% 하락했습니다. 그래요? 물론 대다수 분들은 집값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집값이 30% 하락한 거는 옛날 같으면 나라가 망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재산이 10억이었는데 네. 7억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3억이 어디 있는 거 날아가 버렸어요. 결국은 여기서 18%인데 한 30%가 지금 세금이 안 거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시지가가 내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결국 부동산에서 세금을 많이 받아내야 하는 게 정부 입장인데, 지금 그 현재 공시지가가 18% 정도 평균인데 이것도 올 연말에 가면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만큼은 그 공시지가가 더 내려갈 확률이 아주 높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이 아무데나 평균적으로 이렇게 뭐 같이 내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 두더지처럼 뜨는 데만 따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더 비싸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최근에 제가 연구한 건데 그 대한민국의 신도시만 살아남습니다. 아, 그래요? 신도시만 살아남고 나머지 구도시는 신도시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그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도시에 있는 부동산 가격은 공시지가가 올라갈 것이고, 또 기존 남아있는 구도시는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구도시는 기존의 땅값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결국 그 땅값 자체는 안 내려가겠지만 건물값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건축을 하다 보면 콘크리트가 한 50년은 잘 형성이 되다가 50년이 지나서부터는 이 건물이 망가지는 거죠. 네. 그래서 구도시는 이미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절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공시지가도 다시 매겨야 돼요. 신도시 새 건물에는 새 건물대로 매겨놓고, 또 헝건물은 헝건물대로 건물을 없애버리고 땅값만 계산하는 거죠. 은행에 가보세요. 은행에서는 오래된 건물을 돈 안 줍니다. 거기 땅이 몇 평이냐, 땅 크기에 의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오래된 아파트에 지금 현재 빌려주고 있는 것은 그 동네 집값을 그 공시지가가 높아서 그런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잘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신도시의 새 집은 당연히 공시지가가 높죠. 그러나 같은 인근에 있는 그 구도시는 건물값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쓰레기를 버려야 되니까 폐기물값을 받아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공시지가는 엉터리다. 신도시 외에 헌도시는 값이 없다. 거기는 땅값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빌라라든가 조그만 그 꼬마 빌딩이나 그 소형 주택을 져가지고 다시 또 재개발 노리고 있거든요. 네. 그 노리는 게 자체가 땅이 몇 평이냐가 굉장히 행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시내에서 땅을 하나 제가 계산해 보니까 땅을 10평 정도를 잡고 있어야 한 30평 아파트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 안에 있는 땅 자세히 가보면 신도시 땅은 거의 다 보상이 300이나 500이나 1000만 원이 안 넘어갔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분당 신도시나 판교나 일산 같은 데는 그 3.3 제곱미터당 7, 800, 1000만 원이 안 넘어가는데 서울시내는 1억이에요. 싼 곳이 5천만 원이거든요. 네. 결국은 공시지가는 땅값이다. 그리고 현재 기존 남아있는 재개발되지 않은 그런 구도시 땅만 남아있지 부동산 값은 없다. 건물 값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장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9억은 건물 값은 없다. 땅값만 융자해줘라. 그래서 시가가 10억이면 융자를 5억밖에 안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서울시 전체의 시가가 살아있다고 해서 낮아졌다고 해서 다 폭락하는 것이 아니고 신도시만 살아있고 구도시는 현재 이 그 계산상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와 있다. 그러니까 신도시는 평균적으로 40% 정도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동네가 재개발이 안 된다면 그것은 땅값만 남아있지 건물값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앞으로도 더 하락할 수가 있다. 네. 정부가 점점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타는 거 다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암울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 40%씩 막 빠졌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주택 가격도 30% 하락했다라고 국지적으로 물론 다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건축을 또 직접 하시다 보니까 그 관련돼서 이 건물에 대한 값어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에선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30%가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30% 하락한 것을 기회로 삼고 집을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아니냐. 또 어떤 실수요자들한테는 아까 유튜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실수요자들한테 기회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기다려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뭐라고 답해 주실 것 같아요? 앞에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에게. 저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분들이 폭락했다, 하락했다, 집 살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만약에 당신 주머니에 돈이 있다. 내 주머니에 집을 살 돈이 적어도 70% 정도 있다. 그럼 오늘 사세요. 내일을 기다리지 않아요. 지금요. 집을 다시 지어서 다시 분양하려면 점점점 수요가 지금 줄고 있어요. 네. 그 PF 아니로 그 이자 때문에 PF 못 만들죠. 네. 결국은 그 부동산 개발회사 망하죠. 건설회사 없어지죠. 또 남지 않는 장사를 계속하는 건설회사는 없어요. 원래 건설회사는요. 망하기 위해서 태어난 회사예요. 우리가 생산 공장에 다른 공장은 물건이 생산돼서 하다못해 껌 장사라도 껌이 그 자동차 하나까지 오거든요. 근데 건설 시장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없어지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 놨을 때 지금 내가 살 수 있을 때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사라는 거죠. 돈이 있으면 당장 신도시 아파트 사시고 부도시는 사지 마세요. 그것은 땅을 사는 거죠. 땅을 사는 거지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땅값은 떨어지지 않았다. 집값은 올라가는데 어디가 올라가냐? 신도시. 적어도 5,000 세대 이상, 적어도 10,000세대 이상. 결과적으로 새 집, 새 아파트는 대한민국에서 계속 올라갈 것이다. 왜냐? 다시 만들려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하려면요. 도장 받아야죠. 회의 끝내야죠. 거기 그 조합주택 만들어야죠. 보통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지금 제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결국은 5년, 10년 후에는 결국은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서 집이 부족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거하고 아파트 값이 내려가는 거하고 전혀 딴판이에요. 서울 수도권에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서울하고 또 새 아파트를 새 신도시 하라니까 저 지방에 있는 신도시는 아니고요. 지방 신도시는 세종 신도시 정도가 괜찮고요. 나머지는 서울에서 경기도 주변까지 퍼질 텐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집을 언제 사느냐. 제가 20년대 방송도 가보고 신문사도 가봤는데 20년째 돈이 있으면 오늘 사세요. 오늘 못 사는 분은 영원히 집 못 삽니다. 그게 집입니다. 네. 오늘. 근데 근데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타당성도 있는 게
시기를 맞추는 것보다 뭐 시기가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본인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결국은 그 유효 수요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수요가 된다라면 어려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를 맞추는 것보다도 본인의 그 자산 여력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살려고 한다라면은 시장 환경이나 앞으로 트렌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최 소장님께서 보는 이 부동산 시장의 변화 또 트렌드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이세요? 근데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괜히 기분 좋게 이게 전망이 좋은 데 있잖아요. 뷰가 좋은데. 네. 뭐 동해안에 있는 호텔. 뭐 예를 들어서 이 나홀로 아파트가 좋습니다. 나올래요? 뭐 바다가 보이면 더 좋고요. 첫 번째 바다가 보이는 거. 두 번째 강이 보인다. 세 번째 산꼭대기에 집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은 그 제가 최근에 고민했는데, 모든 사람이 집을 이제 잠만 자기에는 너무 아깝다,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하나 사가지고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언론에서 2차선 도로를 노리세요. 2차선 도로. 4차선은 자동차가 지나가다 들어가려면 어렵습니다. 이게 주유소처럼 그 들락날락하는 나들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조그맣게 사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전국에 있는, 특히 경기도에 있는 2차선 도로는, 제가 만약에 건축가예요. 2차선 도로 옆에 한 100평짜리 사가지고 집 한 30평 지어놓는 거죠. 그리고 건축가 채무사비를 써놓으면은 일거리 들어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뭐 옷을 잘, 그 전문 직업인들, 특히 자영업자들은 2차선에 땅을 꼭 사시고 거기다가 조그마한 집을 짓고 자기 이름을 걸고 사는 거죠. 제가 최근에 강화도라든가 저기 김포, 그 영흥도 이렇게 다니면서 놀란 게, 제가 시키지 않아도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길 옆에 집을 짓고 잘 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지, 빌라 왕이니 뭐 빌라 깡통 전세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결국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2차선 도로변이 황금길이다. 2차선 도로변에 가서 땅을 사가지고 조그맣게 뭐 컨테이너 놓고 살아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눈에 띄면은 홍보 안 해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2차선 옆에서 딱 1시간만 더 계시면 차가 몇 대 지나가는지 계산해 보면 보통 100대 이상 지나갑니다. 결국 1시간에 10대도 아니고 100대만 지나가면 거기는 황금 노선인 거죠. 네. 네이비도 필요 없고 인터넷도 필요 없어요. 앞으로 대한민국 문화는 전문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그 영원히 은퇴 없이 살려면은 2차선 도로에 가서 조그마한 집을 짓고 자기 가족을 입주시키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부동산 전문가도 저 같은 사람도 필요 없고, 그냥 제가 그 팁을 다 드렸어요. 2차선 도로에 가서 땅을 사고 거기서 농사 짓지 말고 반드시 건물을 짓고 거기서 장사하면서 사시라는 거죠. 아니면 봉사를 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어떤 전문가보다 앞서가는 길은 2차선 도로 옆에다가 4대 주의할 점 하나 있어요. 꼭 장사를 하고 싶으면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사는 짓지 마세요. 농사는 어차피 본전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땅이 두 가지거든요. 상가 허가를 내줄 수 있냐 없냐. 그다음에 그 하수구가 나라에서 해놓은 거냐, 내가 정화조를 내가 만들어야 되느냐. 그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제가 무료로 봐줄 테니까, 일단은 저는 2차선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면 제가 더 많은 정보를 주겠지만, 오늘 제가 그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가르쳐 드려가지고 마치 내가 무슨 약장사 같아가지고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결국은 2차선이 먹여 살린다. 네. 네. 지금 뭐 한동안 이런 부동산 시장이나 주택 시장 트렌드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뭐 새로운 또 변화, 또 패러다임에 대해서 최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송승연의 집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이야기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